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마치 한 명이 일부러 체스판을 계속 흔드는 것 같아요. 아, 체스판이요? 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수를 두려고 막 애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하하,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그 중심에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비밀 협상, 또 일본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네네. 언뜻 보면 이게 다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게 트럼프라는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각국의 리더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대한 연극의 각기 다른 막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연극의 숨은 대본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맞습니다. 각국의 행위자들이 트럼프라는 변수를 일종의 상수로 놓고 저마다의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변수를 이용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그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의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띈 우크라이나 평화계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솔직히 이걸 평화안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거의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던데요. 그렇죠. 사실상 항복 권고안에 가깝습니다. 이 계획안을 만든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아,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군요. 네, 트럼프의 사위인 제로드 쿠셔너 그리고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인 드미트리예프 같은 인물들이 깊숙이 관여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아니 이건 너무 노골적인 친러시아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건 이 계획이 오가는 와중에 터진 통화 녹취의 유출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죠. 미국 특사하고 크레물린궁 핵심 인사의 대화가 세상에 공개된다니 대체 누가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인 걸까요? 단순히 내용을 넘어서 누가 왜 이 시점에 유출했는가 이게 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러시아 내부 세력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설도 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 또 나뉘어요? 네. 하나는 푸틴의 휴전 움직임에 반대하는 강경파가 이 협상을 아예 깨버리려고 유출했다는 거. 다른 하나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미국 고위층까지 구워 삶았다. 이걸 과시하려는 세력의 소행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이건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홍차 배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죠. 아, 그 유명한? 네. 아시다시피 푸틴의 정적들이 의문의 독살을 당할 때 쓰이던 그 끔찍한 암살 수법을 빗댄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소행이라면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가능성은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입니다. 아, 협상 테이블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을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과 무기를 쏟아 부었는데 우리를 빼고 너희끼리 종전을 논의해 이런 심정이겠네요. 네. 일종의 깽판을 놓는 거죠. 협상을 무산시켜서 논의의 판을 자신들이 포함된 구조로 다시 짜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 특히 정보기관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독단적이고 친러시아적인 외교 노선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장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이 모든 국제적인 논란이 결국은 트럼프의 발밑을 흔드는 효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마치 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파도가 그의 안방까지 밀려오는 느낌이랄까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여성 트럼프로 불리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사임 발표였고요. 네, 이건 단순한 한 정치인의 사퇴가 아닙니다. 마가라는 거대한 지지운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아, 그 정도의 의미가 있군요. 그럼요. 그린 의원을 비롯한 핵심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마가의 정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하고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걸 버렸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은 외교 문제에만 집착한다고 본 거죠. 자료에 나온 지지자들의 불만을 보면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왜 약속했던 앱스타인 파일은 공개하지 않는 거냐. 그 앱스타인 파일 문제가 지지자들에겐 일종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것 같군요. 기득권의 부패를 파헤쳐 주리라는 그런 기대감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아직도 그 재미없는 앱스타인 타령이냐라니. 이건 뭐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린 의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등을 돌린 겁니다. 신념을 위에 따랐는데 돌아온 것은 조롱과 무시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그녀의 삶이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일까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네, 자료를 보면 그녀가 트럼프의 지지세가 흔들리는 바로 이 순간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거대한 나무가 흔들릴 때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햇빛을 받으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걸 보면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아주 계산된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국내에서 지지층을 다독여야 할 상황에서조차 트럼프의 시선은 계속 해외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코미디에 가깝죠. 일본 다카이츠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발언 하나로 미중일 3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트럼프의 전화 외교는 정말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동상이몽의 극치였습니다. 맞아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다카이치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죠? 네. 그러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승리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아,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했군요. 그렇죠. 트럼프는 SNS에 시진핑이랑 사이좋다는 얘기만 올리고 대만 문제는 쏙 빼버렸고요. 제일 앞고는 일본의 반응이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좋은 대화였지만 외교상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 하하. 이건 외교가에서 나 완전히 깨졌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의 그런 셈이죠. 결국 나중에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뭐라고 나왔나요? 트럼프가 다카이치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 자극하지 마라.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미국의 현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고 그 중국과의 전선에서 일본이 멋대로 나서서 판을 키우는 걸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가 동맹인 일본에도 좋은 일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모든 걸 말해주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미국의 이런 속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계속 이런 강경 발언으로 리스크를 자초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앞서 말한 마주리 테일러 그린의 경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국내 정치? 네, 바로 국내 정치적 이득 때문이죠. 당내 기반이 약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낼수록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치에 무관심한 대다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선명한 메시지가 보수 강경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은 겁니다. 와,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에 나온 일화가 정말 재밌더군요. 그녀가 들고 다니는 100만 원짜리 토트백이 다카이치 백으로 불리면서 주문하면 9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요. 맞아요. 외교적 발언 하나가 패션 트렌드를 만드는 상황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 토트백 유행이야말로 이 모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일본 정치판에서는 외교적 실리나 국가의 장기적 이익보다 강한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퍼포먼스가 지지율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는 그 게임의 룰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방식을 그대로 학습해서 일본 국내 정치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보니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케이스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동으로 가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가 내미는 역세적 업적이라는 당근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네, 바로 아브라함 협정 문제입니다. 트럼프에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수교를 중재한 이 협정은 거의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외교적 치적이거든요. 아, 트럼프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그는 여기에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어들여서 화령점정을 찍고 싶어 하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의 빈살만 왕세자를 불러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설득에 나섰고요. 하지만 빈살만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트럼프의 역사적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좌입니다. 왕좌요? 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전역의 반이스라엘 여론이 거의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아, 분위기가 안 좋죠.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다. 그건 사우디 내 막강한 보수 종교 세력하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버렸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 순간 빈살만의 권력 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해도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도박은 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레거시와 빈살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빈살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한 거죠.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스타일을 이용했다면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의 압박을 방어해낸 셈이죠.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엮어서 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럽, 미국, 국내 정치, 아시아,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결국 트럼프라는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각국의 리더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이득을 챙기고 몸을 사리는지에 대한 거대한 사례 연구처럼 느껴지네요. 네, 전통적인 동맹이나 이념보다는 리더 개인의 성향과 국내 정치 상황이 국제관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리더 개인의 스타일이 국제 질서라는 거대한 판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처럼 신념을 걸었다가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카이치 총리처럼 그 혼란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빈살만 왕세자처럼 그 압력에 맞서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죠. 모두가 트럼프라는 변수에 맞춰서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한 개인의 카리스마와 예측 불가능성이 외교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과연 수십 년만 이어져 온 국가 간의 신뢰나 동맹,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 전략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낡은 규칙은 버리고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